내 이름은 하토리 아이카, 31살의 전업주부이다. 오늘은 인간 말종의 분노 유발자인 시 아주머니가 제대로 벌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보다 1살 위인 마사요시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다. 결혼 초기에는 직장일이 바빠서 보류하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임신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병원까지 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 의사로부터 불임증이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체질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당장은 아니어도 아이는 꼭 낳고 싶었기 때문에 불임이란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며칠간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행이라면 앞으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받아들여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였다. 남편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나는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구는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공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곤 했다. 고민 끝에 불임 치료를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치료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불임 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건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컸고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불임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한 남편으로부터 라인이 왔다.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방금 전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추석에 집안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나봐. 친척들이 다 모인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여태까지 그런 일 없었잖아.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아프셨잖아. 간 때문에 치료받으셨지. 아버지가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나 뭐라나. 만나서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감사 인사를 직접 하고 싶으시대. 그렇다고 굳이 한 자리에? 아버님 완치하셨는데 천천히 보면 되지 무슨. 아버지가 원래부터 약간 오버하는 타입이시거든. 당연히 우리 보고도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가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근데 온 친척이 다 모이는 거면 그 사람들도 오는 거지? 형하고 형수 말하는 거지? 당신 형이고 시 아주버님인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웬만하면 안 부딪히고 싶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돈 좀 만진다고 거드름도 웬만큼 피워야 봐주는데. 요새도 패밀리 레스토랑은 잘 된대? 전국 규모는 아닌데 그 지역에서는 체인도 점점 늘고 완전히 자리 잡았나 보더라고. 매출도 좋고. 그건 축하할 일인데 돈 자랑을 너무 하니까 거북하다고나 할까? 좀 듣기 불편해. 네, 이하 동문입니다. 나 진짜 불편해. 정 싫으면 나 혼자 가도 돼. 아니야, 같이 가.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고마워. 그렇게 추석이 됐고 시댁에 온 친척이 모두 모여 잔치가 벌어졌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꺼려하는 시 아주버님 부부는 이거 10만 엔도 넘는 와인이야. 한번 마셔봐. 이런 날 아니면 구경이나 하겠어요? 다들 사양하지 마시고 드세요. 여전히 부부가 합심해서 입만 열면 돈 자랑이 쏟아졌다.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벼락부자다운 모습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 이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시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쌍둥이이고 나이는 11살인데 둘이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신기하게도 성격은 정반대였다. 고기 먹을래? 나 생선 싫어. 햄버거 스테이크 만들어줘. 음식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이는 형인 히카루. 그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아이가 동생 아키라. 아키라는 얼굴도 하얗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것 같았다. 듣기로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몸이 안 좋아서 학교도 빠지고 집에서 쉰다고 들었다. 한편 히카루는 보다시피 장난꾸러기에 병치레라고는 모르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다.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고 했다. 어른들 모임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한 히카루는 야, 뭐해? 덤비라고. 하지 마! 가만히 있는 동생 아키라를 괜히 때리기 시작했다. 애들이 하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하다 싶어서 히카루, 그만해. 아키라가 아프다고 하잖아. 햄버거 다 됐다고 하니까 가서 그거 먹어. 하고 적절한 이유를 대고 두 아이를 떼어놓았다. 애들은 심심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와인에 취해서 벌써 해롱해롱거렸고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할 수 없이 나라도 애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작은 엄마. 죄송해요. 형이랑 맨날 싸워서. 라며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기특하게도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아이를 예뻐하는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조카들한테 푹 빠지는 이모 삼촌들 마음이 뭔지 알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히카루보다는 아키라 쪽에 더 마음이 갔다. 아키라는 어른스럽고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예쁜 아이였다. 가족 모임에서 조카들도 챙기고 음식 만드는 일도 거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겁고 편안한 명절과는 아주 거리가 먼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소원인데 이런 모임은 제발 다시는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시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형님 댁에 가게 되었다. 용건은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갔다. 부잣집답게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에서 시 아주버님과 마주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시 아주버님이 갑자기 훅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아키라를 맡아줬으면 해서 두 사람 불임이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멍하니 있던 우리 부부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저 맡아달라는 말은 양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유가 뭐죠? 내가 묻자 시 아주버님은 설명을 시작했다. 말하자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히카루는 마음에 드는데 아키라는 힘들게 키워봐야 보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따라서 아키라에게 들어갈 양육비를 모두 히카루에게 올인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떠들어대는 시 아주버님에게 격하게 분노가 치솟았다. 먼저 남편이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지금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똑같이 형 자식이야. 부모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냐고. 몸이 아프면 더 안쓰러워야지. 귀찮으니까 데려가라니.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하지만 시 아주버님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서민 그릇밖에 안 되는 네가 뭘 알겠어? 여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수한 아이를 후계자로 키워야 돼. 사사로운 건 버리고 합리적인 판단. 그게 내가 사는 세상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사이코패스라는 건가? 우리 셋은 옥신각신 피 튀기는 설전을 벌였고 당연히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서로 흥분할 만큼 흥분해 있었는데 그만하세요! 귀에 익은 작은 목소리가 우리의 싸움을 멈추게 했다. 돌아보니 거기엔 아키라가 서 있었다.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키라는 침울한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갔다. 아빠가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물론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결정해야 하지만. 친부의 입에서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걸 직접 들은 어린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좋아요. 아키라는 제가 데려가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형편없는 부모 밑에 두었다가는 죄 없는 아이만 고통받을 게 뻔했다. 그럼 차라리 우리가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 대답을 들은 시 아주버님은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키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키라의 엄마인 형님도 대찬성이었다. 둘 다 똑같이 인간도 아니었다. 아키라는 좀 어때? 오늘은 별일 없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이러다 지난번처럼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연락이라도 오면 어쩌나 싶어서. 다른 병원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병원에선 매번 빈혈이니까 좀 쉬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 아직 석 달밖에 안 됐나? 그동안 일이 많아서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건 나도 그래. 아이가 있으니까 생활 패턴이 확 바뀌는 것 같아. 이제 와서 새삼스럽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키라 양자로 들이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근데 나도 당신한테 똑같은 질문하고 싶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가겠다고 저지른 건 나였잖아.
당신이 말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야. 아키라를 보면서 각오도 했고. 이심전심이네. 걱정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걱정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다른 보통 부모들하고 별 다르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네. 인간 말종 같은 형 밑에서 자랐다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말이 애가 나빠지는 걸 보면 내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방관자였다고 후회한들 누구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잖아. 그런데 그 집엔 아이가 한 명 남아있잖아. 히카루도 걱정이긴 하지.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린 아키라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5년이 흘러 아키라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체력 보강을 위해서 시작한 수영을 꾸준히 한 덕분에 건강도 찾고 체격도 제법 우람해졌다. 지금 모습은 누가 봐도 건강미 넘치는 스포츠맨 타입이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영을 계속해서 큰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한 적도 있다. 명실상부한 수영부의 에이스로 기대를 받고 있다.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등생이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예전하고 다름없이 착한 아이란 것이다. 해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자상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정한 새 식구가 되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과정은 갑작스러웠지만 나와 남편은 아키라 같은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시 아주버님 집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다. 그날 이후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돈밖에 모르고 돈 자랑만 하고 있었다. 히카루는 어쩐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 것 같은 분위기였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여전했고.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그 집 식구들은 아키라에게 아무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동안 전화 한 통 걸려온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랬던 시 아주버님에게서 라인이 왔다. 오랜만이네. 재수씨, 얘기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라인은 좀 그렇고 만나서 하고 싶은데. 싫습니다. 용건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그럼 전화는 괜찮죠? 아니요. 그냥 라인으로 하세요. 전화하셔도 안 받을 거니까. 알았어요. 실은 액수는 상관없으니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단돈 몇백만 원 정도라도 어떻게. 몇백만 원이 단돈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저보단 동생인 제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 자식은 내 전화를 죽어도 안 받아서.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후회스럽네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우선 있는 돈만이라도 어떻게 빌려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왜 서민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재수씨 SNS 안 하는 사람인가 보네. 네,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실은 SNS 때문에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거든. SNS요? 우선 설명을 좀 하자면. 안 궁금하니까 짧게 하세요. 발단은 히카루가 시 아주버님이 경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였다고 한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체인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까지 오냐오냐 하며 제멋대로만 자란 아이가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었고, 불성실하고 건성건성 손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손님들의 클레임이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점장이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 히카루, 너 그런 태도로는 안 돼. 좀 더 성실하게 해야지. 엄연히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하지만 점장의 충고를 들은 히카루는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않을 텐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점장을 협박했다. 사장이 자기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주의를 주려다 히카루의 기분을 건드려봐야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한 점장은 입을 닫고 말았다. 그 후로 히카루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민폐 알바생으로 지냈다. 그렇게 자기가 뭘 알아 거기에 갔는지조차 망각한 히카루는 어느 날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말았다. 시작은 어느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었다. 그것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영상이었다. 자막에는 신입 알바생에게 무릎을 꿇은 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릎을 꿇은 점장에게 주방 식재료를 던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점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걸 다 막고 있었다. 에이, 열날 쩔어.
아저씨 자존심도 없어? 없냐고! 대답해! 점장에게 막말을 하면서 낄낄거리는 히카루의 모습에서 영상이 끝났다. 이렇게 기분 나쁜 영상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히카루가 과연 잘 자랄까 항상 걱정은 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인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 다음은 앞이 뻔히 보이는 거고 역시나 댓글창이 폭발했다. 댓글엔 히카루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다. 이것도 앞이 뻔히 보이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카루의 본명과 주소 등등 신상을 다 털리고 얼굴 사진까지 순식간에 확산됐다. 시 아주버님 집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서, 쓰레기, 날계란을 던지는 등 순식간에 집이 엉망이 되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고도 한다. 물론 회사로도 항의 전화며 클레임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냐며 항의 전화가 끝도 없이 걸려왔다. 이 문제의 동영상은 체인점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떨어져 큰 타격을 주었다. 시 아주버님 부부와 히카루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막판에는 그 동영상에서 무릎을 꿇린 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명예훼손 및 폭행에 대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부채와 위자료라는 경제적 압박을 댄 시 아주버님은 회사를 살리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물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히카루는 이 일로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고 한다. 부부싸움은 끊이질 않았고 집안은 풍비박산에 가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시 아주버님이 다시 재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인다. 아키라는 이 일을 그다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진심으로 그때 그 집에서 아키라를 데리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